42살 일본 여성이 제주에서 단 일주일 만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도쿄에서 15년간 카메라를 들고 살던 그녀가 제주의 작은 목공방에서 만난 건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어요. 번아웃으로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인 건 나무 냄새도 제주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없이 나무를 다듬던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죠. 폭우 속 낭떠러지에서 그녀를 구한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취재차 왔던 작가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직접 나무를 깎기 시작했고 11년간 혼자 살던 남자는 생애 첫 전시회에서 그녀를 위한 작품을 공개했어요. 나무로 만든 카메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한국과 일본,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제주의 봄바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러브스토리,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2살의 다큐멘터리 작가 아야입니다. 도쿄에서 15년째 카메라를 들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제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감에 쫓기고 또 쫓기고 편집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사람들은 제 다큐가 감동적이라고 했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본 세상은 모두 회색빛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친구들과도 6개월째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말했죠. 번아웃이라고요. 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저 카메라를 든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데 매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제주의 목공 장인 취재 제안이라고요. 발신자는 제주문화재단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또 하나의 일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메일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제주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섬, 바람, 바다. 제가 잊고 지낸 모든 것들이 거기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번쩍였어요. 끝없는 네온 사인, 멈추지 않는 차들.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잠들 수 없었고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게 언제였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동적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담당 PD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이게 정말 아야 씨 맞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짐은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제주 공항에 내린 순간 제 얼굴을 때린 건 짠 바람이었습니다. 도쿄의 답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숨을 들이마시자 폐 깊숙이 뭔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공항 로비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택시를 타고 목공방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검은 돌담과 유채꽃밭이 지나갔습니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번 봄은 유난히 따뜻하다고요. 벌써 3월인데 여름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만졌어요. 렌즈를 닫고 설정을 확인하고.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15년 경력의 작가가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목공방은 마을 끝자락 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나무로 지은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감귤나무들이 있었고 마당에는 나무 조각들이 쌓여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나무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톱밥과 나무 기름 그리고 뭔가 따뜻한 냄새.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3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작업복에는 톱밥이 잔뜩 묻어 있었죠.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햇빛을 많이 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호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나무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거든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일 모드로 전환하려고 애쓰면서요. 윤호 씨는 카메라를 보더니 더 어색해했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군요. 사진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솔직히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주의 전통 목공을 알리고 싶어서 취재를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저를 작업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벽을 따라 온갖 연장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삼나무, 느티나무, 먹감나무, 소나무. 윤호 씨는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마치 친구를 소개하듯이요. 이 나무는 100년 묵은 거라고, 저 나무는 태풍에 쓰러진 걸 가져온 거라고. 각각의 나무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그의 손놀림은 놀라웠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대패가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습니다. 싹싹. 일정한 리듬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1시간쯤 촬영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너머가 아니라 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렌즈를 내렸을 때 보이는 윤호 씨의 뒷모습이 더 선명했습니다. 윤호 씨가 작업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요. 저는 그제야 시간을 확인했어요. 벌써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는 근처에 맛있는 고등어집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4개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죠. 갓 구운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기름이 촉촉하게 밴 생선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우리는 거의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윤호 씨는 천천히 밥을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생선 가시를 정성스럽게 발라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주의 노을은 도쿄와 달랐습니다. 더 붉고 더 따뜻했어요. 하늘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호 씨가 말했어요. 제주에서는 매일 이런 노을을 볼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이 취재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요. 윤호 씨가 건넨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봤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손으로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귓가에는 대패 소리가 맴돌았어요. 그리고 윤호 씨의 손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거친 손, 하지만 따뜻했던 그 손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다시 목공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장비를 제대로 챙겨왔어요. 삼각대와 조명, 녹음기까지요. 전문가답게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목공방 문을 열자마자 그런 다짐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윤호 씨는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톱밥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날렸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윤호 씨가 제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더군요.
어제보다 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카메라를 보자 움츠러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어요. 편하게 작업하시면 된다고 제가 있는 줄 모르는 척 해달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나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삼각대를 세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카메라가 불편한가 보다. 아니면 사람 자체가 불편한 걸까? 30분쯤 지나자 윤호 씨의 어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작업에 몰입하면서 제 존재를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패질을 할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중하면서도 편안한 묘한 표정이었어요. 손은 나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나무 껍질이 얇게 벗겨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호흡까지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윤호 씨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22살 때부터라고요. 벌써 11년째라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제주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왜 그만두셨냐고 물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작업을 멈췄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해서라고요. 나무는 말이 없다고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 깊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윤호 씨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톱을 들더군요.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어요.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소리였습니다. 칙, 칙, 칙.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윤호 씨가 작업을 멈췄습니다. 밖으로 나가더니 작은 도시락통을 가져왔어요. 반찬은 단출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그는 제게도 하나 더 있다며 도시락을 건넸어요. 아침에 2개 싸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건가? 윤호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대답 대신 물을 따라주더군요. 우리는 작업실 밖 평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마당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윤호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파도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대화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호 씨가 물었어요. 커피 마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드립 세트를 꺼내더니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손놀림이 나무를 다룰 때와 똑같았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커피 향이 작업실에 퍼졌습니다. 나무 냄새와 섞이니 묘한 조화였어요. 윤호 씨가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제주 로스터리에서 직접 볶은 원두라고요. 신맛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정말 신맛이 확 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은은한 단맛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커피를 음미했어요. 도쿄에서 마신 어떤 커피보다 맛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작업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어요. 윤호 씨는 이번엔 샌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쓱쓱 쓱쓱. 부드러운 마찰음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어요. 나무를 쓰다듬듯 사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사람을 찍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한참을 작업하던 윤호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와서 만져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아 나무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나무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윤호 씨가 말했어요. 나무도 사람처럼 결이 있다고요. 결을 따라 다듬어야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윤호 씨는 나무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귀가 빨개진 게 보였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얼른 손을 빼고 카메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쯤 작업실 안에 톱밥이 가득 쌓였어요. 윤호 씨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돕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자 빗자루를 하나 더 꺼내주더군요. 우리는 나란히 청소를 했습니다. 톱밥을 쓸면서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나무 냄새. 그 냄새가 옷에, 머리카락에, 온몸에 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호 씨에게서도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아주 많이요. 청소를 마치고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냐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일주일 동안 촬영한다고 했잖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하루 종일 본 것 중 가장 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옷에서 나는 나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냄새 씻지 말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지금 취재 중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속 윤호 씨는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된 건요. 세 번째 촬영날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가득했어요. 바람도 어제와 달리 차갑고 거셌습니다. 윤호 씨가 말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다고요. 제주 날씨는 변덕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촬영 일정을 맞춰야 했거든요. 게다가 비 오는 날 작업하는 모습도 좋은 장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윤호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어요. 윤호 씨는 작업실 문을 닫고 실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빗소리를 배경으로 하면 운치 있겠다고요.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작업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르릉, 쾅. 천둥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번개가 치자 작업실 안이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어두워졌어요. 윤호 씨가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더 찍고 가겠다고요.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작업실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윤호 씨가 손전등을 찾으러 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비였습니다. 윤호 씨가 돌아와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고요. 비가 조금 잦아들 때까지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우리는 손전등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비소리만 요란했어요. 윤호 씨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휴대용 버너가 있었거든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아서라고 대답했어요. 렌즈 너머로 보는 세상이 아름다워서라고요. 그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렌즈가 세상과 저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도쿄에서 일할 때 그랬다고요.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주로 왔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직하게 시간을 들이면 정직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사람 관계처럼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후 2시쯤 비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요. 장비도 챙겨야 하고요. 윤호 씨는 자기 차로 데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단 나았습니다. 제 차는 언덕 아래 주차장에 있었어요. 장비를 들고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이 질퍽했거든요. 저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장비가 너무 무거웠어요. 한쪽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옆에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굴러떨어지면 다칠 게 분명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비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게요. 윤호 씨였어요. 그가 저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낭떠러지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윤호 씨가 제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다친 데 없냐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놀라기만 했다고요. 하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로 굴러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리고 윤호 씨가 아니었다면. 윤호 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에 젖은 손이 제 팔을 꼭 쥐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놀란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줬다는 게 그게 고마워서였습니다. 장비는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윤호 씨가 주워들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는 제 손에서 장비를 빼앗아 자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어요. 윤호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저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윤호 씨의 옷도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차 안에서 잠깐 쉬자고요. 감기 걸리겠다고요. 우리는 제 차에 탔습니다. 히터를 켰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왔지만 몸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윤호 씨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담요였습니다. 항상 차에 넣어둔다고 했어요. 그는 담요를 제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한쪽 끝을 걸쳤어요. 우리는 담요를 나눠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윤호 씨의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어요. 저는 옆을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윤호 씨가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에 묻은 낙엽을 떼어냈습니다. 손가락이 제 뺨을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놀랐다고요. 아야 씨가 떨어질 뻔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젖어서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호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차 안은 따뜻했어요. 담요 아래에서 우리의 손은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모든 게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제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습니다. 하늘은 새파랗고 공기는 씻은 듯 깨끗했어요. 어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에는 윤호 씨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9시 윤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작업을 한다고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카메라 말고 그냥 와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카메라 없이 간다는 건 취재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카메라를 두고 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싶었어요. 오늘만큼은 작가가 아니라 그냥 아야로 있고 싶었습니다. 목공방에 도착하자 윤호 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면 셔츠와 청바지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하냐고 물었어요. 윤호 씨는 작업실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한다고요. 100년 된 느티나무로 작은 의자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나무가 말을 걸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나무가 말을 한다니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윤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무를 오래 만지다 보면 정말로 뭔가 들린다고요. 나무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커다란 나무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거칠고 투박한 모양이었습니다. 윤호 씨가 그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나무는 10년 전에 태풍으로 쓰러진 거라고요. 그때부터 말려서 보관해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냐고 물었어요. 윤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도 때가 있다고요. 지금이 이 나무를 깎을 시간이라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윤호 씨가 연장을 들었어요. 이번엔 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끝으로 나무를 조심스럽게 깎기 시작했어요. 톡톡톡. 작은 나무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카메라가 없으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작업하던 윤호 씨가 저를 불렀어요. 와서 같이 해보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요. 윤호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가르쳐 줄 테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윤호 씨가 제 뒤에 섰어요. 그리고 제 손에 끌을 쥐어줬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힘은 빼고 나무의 결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렸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윤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요. 나무는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고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이끌었어요. 끌이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깎였어요. 우와, 저도 할 수 있네요. 제가 신기해하자 윤호 씨가 웃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시간과 정성만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제 손 위에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나무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투박한 나무 덩어리가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윤호 씨가 작업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제 손으로 만져보라고요. 끌을 내려놓고 나무를 쓰다듬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나무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고요. 윤호 씨가 제 옆에 섰어요. 나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결이 있다고요. 결을 따라 다듬어야 부드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다듬으면 이렇게 따뜻해진다고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다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 사람을 다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윤호 씨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나무 위에서요. 우리의 손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야 씨는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다고요. 저는 그를 봤어요. 윤호 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게 있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무섭기도 했어요. 저는 취재차 온 사람인데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요. 윤호 씨가 먼저 손을 거뒀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배고프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배고프지 않았지만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는 마을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윤호 씨가 단골인지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윤호 씨 여자친구냐고 물으시더군요. 우리는 동시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빨개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제주가 어떠냐고요? 살기 좋은 곳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다고, 도쿄보다 훨씬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여기 머물 생각은 없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머물다니요? 제게는 도쿄에 일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호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요. 그냥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목공방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햇살이 작업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호 씨가 작업을 재개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무를 다루듯 사람도 대하는구나. 조심스럽고 섬세하게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그가 좋았습니다. 오후 5시쯤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의자의 형태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윤호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덕분에 좋은 작업이 됐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다고요. 좋은 경험이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는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에는 윤호 씨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무와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윤호 씨와 저 사이의 거리는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무서울 만큼요. 제주에서의 5째 날 촬영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영상 소스를 확보했어요. 이제 하루 이틀만 더 찍으면 도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침에 목공방에 도착했을 때 윤호 씨는 작업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였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윤호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시회 초대장이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제주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시회요? 윤호 씨가 전시회를 한다고요? 그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고요. 올해는 특별한 작품이 있어서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수제 종이에 손으로 쓴 초대장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윤호 씨 같았어요. 단정하고 조용한 느낌이었죠. 전시회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가 기억하는 것들이라고요. 아름다운 제목이라고 말했어요. 윤호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무는 모든 걸 기억한다고요. 만졌던 손의 온기, 들었던 말들, 함께한 시간들. 다 나무결에 새겨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전시회는 제가 도쿄로 돌아간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개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다시 제주로 올 수 있을까요? 도쿄에는 밀린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 수 있으면 왔으면 좋겠다고요. 꼭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바쁘면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꼭 가야겠다고요. 어떻게든 일정을 조정해서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호 씨에게 말했어요. 꼭 갈게요. 약속한다고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전 내내 마지막 촬영을 했어요. 윤호 씨는 평소처럼 작업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이 순간들을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그를 보면서 눈에 담으려 했어요. 점심시간에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언제 도쿄로 돌아가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레라고요. 이틀 후면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 없었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곳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윤호 씨와 헤어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일도 있었고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오후에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촬영 말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작업실 밖 평상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윤호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는 11년 전 도쿄를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요. 그냥 도망치듯 왔다고 했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제주에 와서 나무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대요. 나무는 조용했고 정직했고 따뜻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11년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야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사람도 나쁘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무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호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전시회에 오면 알 거라고요. 자기 마음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요. 그게 뭔지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대답이냐고 물으려다 참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대답인지요. 그리고 저도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기엔 아직 무서웠어요. 해질 무렵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초대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초대장을 가슴에 얹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다시 제주에 와 있겠죠. 전시회장에서 윤호 씨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볼 겁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제 카메라를 조각했다고 했던가요? 원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비행기가 있었어요. 충분히 전시회 시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도쿄 사무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요. 다음 주에 하루만 더 제주에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댔어요. PD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고요. 좋은 작품 만들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호 씨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무는 모든 걸 기억한다고요. 만남도 흔적도 나무 결처럼 남는다고요.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호 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요. 처음 악수했을 때의 따뜻함, 폭우 속에서 잡았던 손, 함께 나무를 깎을 때의 떨림. 모든 게 제 마음에 나무 결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일주일만 기다려요. 꼭 갈게요. 윤호 씨. 모레 도쿄로 돌아가지만 그건 이별이 아니었어요. 다시 만날 나를 위한 잠깐의 헤어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시회장에서 저도 제 대답을 할 거예요. 분명하게요. 초대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나무가 기억하는 것들. 아름다운 제목이었어요. 나무는 기억하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제주에서의 시간들을요. 도쿄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주의 하늘은 흐렸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요. 짐을 싸면서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싶었어요. 윤호 씨가 공항까지 데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아침 8시 그가 숙소 앞에 차를 세웠어요. 차에 탔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검은 돌담, 유채꽃밭, 바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 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했어요. 이 풍경 속에 윤호 씨가 있었으니까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윤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말 올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약속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졌어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 3km.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로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윤호 씨가 트렁크에서 제 짐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윤호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물이라고요. 도쿄 가서 열어보라고 했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비행기에서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작지만 묵직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정성껏 다듬은 게 느껴졌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공항 로비로 들어가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잡았어요. 윤호 씨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보고 싶을 거라고, 다음 주에 보자고.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윤호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게 잡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라고요. 일주일 후에 보자고요. 꼭 오라고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겠다고요. 기다리라고요. 손을 놓아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윤호 씨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잡은 채로요. 마침내 제가 먼저 손을 거뒀습니다. 이러다가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았어요. 윤호 씨에게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도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윤호 씨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호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로 갔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하늘이 보였어요. 손에 든 나무 상자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윤호 씨가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을까요? 열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열어보라고 했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일어서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움, 설렘, 기대, 불안.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제주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목공방이 있는 마을도 바다도 모든 게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생생했습니다. 상공에 올라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어요. 저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카메라 모양이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깎은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렌즈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어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윤호 씨는 언제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촬영하는 동안 틈틈이 만들었겠죠. 상자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작은 메모였습니다. 윤호 씨의 글씨였어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을 담는 나무. 만남도 흔적도 나무 결처럼 남습니다. 일주일 후 전시회장에서 봐요. 윤호.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무 카메라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윤호 씨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나무 조각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영원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벌써 보고 싶었거든요. 윤호 씨가 목공방이 나무 냄새가 그리웠어요. 비행기는 도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제주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카메라 너머가 아니라 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무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한 사람을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제주에 갈 거예요. 전시회장에서 윤호 씨를 만날 겁니다. 그의 작품을 보고 그의 마음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을 전할 겁니다. 분명하게요. 도쿄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후엔 뭔가 달라질 거예요. 제 인생이요. 도쿄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도시는 여전히 차갑고 분주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받은 온기가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편집실에서 촬영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속 윤호 씨가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렸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요. 오후 3시쯤 사무실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제주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발신인은 윤호였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뜯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윤호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글씨였죠.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야 씨에게. 잘 도착했나요? 편지를 쓰는 게 어색합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도쿄는 여전히 바쁜가요? 제주는 조용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목공방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으면 자꾸 당신 생각이 납니다. 카메라를 든 모습, 나무를 만지던 모습, 웃던 모습. 다 떠올라요. 이상하게 작업실이 넓어 보입니다. 당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전시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작품을 완성했어요. 당신이 꼭 봐줬으면 하는 작품이에요. 토요일 오후 2시 꼭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윤호. 편지는 짧았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수없이 고쳐 썼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간단하게 썼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토요일에 꼭 가겠다고, 저도 보고 싶다고요. 편지를 붙이고 나니 한시름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어요. 나흘을 어떻게 버티지? 목요일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윤호 씨였어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편지 받았다고 했어요. 고맙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올 거냐고요. 혹시 바빠서 못 오는 건 아니냐고요.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간다고요.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 없다고요. 윤호 씨가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토요일에 보자고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후면 제주에 있겠죠.
윤호 씨를 만나겠죠. 그의 작품을 보고 그의 마음을 확인할 거예요. 금요일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취재 장비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두고 갔어요. 이번 여행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아야로서 가는 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전과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뭔가 기대에 차 있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을까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주에 있을 거예요. 윤호 씨를 만날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연습해봤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비행기는 아침 8시였습니다. 서둘러 준비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창가 좌석을 요청했습니다. 제주가 보이는 자리로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로 갔어요. 탑승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고 설렜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첫사랑일지도 몰라요. 드디어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곧 떠날 거예요. 제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쿄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윤호 씨에게로요. 구름 위를 날았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일주일 전 이 하늘을 날며 울었던 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었습니다. 곧 만날 거니까요. 1시간 반쯤 지나자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제주에 도착한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제주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제주공항에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반가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전시회는 오후 2시에 시작이었어요. 4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택시를 타고 제주 시내로 향했어요. 갤러리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장에 적혀 있었거든요. 먼저 갤러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갤러리는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가 기억하는 것들 마이너스 윤호 개인전. 문은 아직 닫혀 있었어요. 오후 2시 개막이니까요. 저는 갤러리 앞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무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의 거리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느긋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1시가 되자 저는 다시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벌써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섰어요. 1시 50분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누군가 맞아주고 있었어요. 윤호 씨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의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죠.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호 씨도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제 앞에 섰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왔다고요. 정말 왔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속했다고요. 당연히 왔다고요. 윤호 씨가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작품 보여줄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윤호 씨가 저를 갤러리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조용한 공간으로 갔어요.
벽을 따라 나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의자, 테이블, 작은 조각품들. 모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윤호 씨는 그 작품들을 지나쳤습니다. 더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갤러리 가장 깊은 곳,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에는 특별 전시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호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품 하나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카메라였어요. 나무로 만든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훨씬 컸습니다. 실물 크기의 2배쯤 됐어요. 카메라는 정교했습니다. 렌즈, 버튼, 다이얼. 모든 디테일이 살아있었어요. 나무결이 그대로 보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카메라 옆에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담는 나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만났던 손의 온기, 나눴던 대화의 흔들림, 함께한 시간의 무게. 이 카메라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렌즈로 담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렌즈를 내려놓고 직접 세상을 보기 시작한 사람.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호 씨가 옆에 섰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들었다고요. 일주일 내내 밤새워 완성했다고요. 저는 그를 봤어요. 윤호 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알았다고요. 이 사람이다. 내가 기다려왔던 사람이라고요. 나무는 조용하지만 사람은 따뜻하다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당신 덕분이라고요. 그리고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주에 남을 수 있냐고요. 아니, 남아달라고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묻고 싶었다고요. 도쿄로 같이 갈 수 있냐고요. 아니, 어디든 함께 가고 싶다고요. 윤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제주에 같이 있는 건 어떠냐고요. 목공방을 함께 운영하면 안 되냐고요. 당신은 기록하고 나는 만들고 그렇게 함께 살면 안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좋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이런 제안을 기다렸다고요. 도쿄로 돌아가기 싫었다고요. 여기 있고 싶었다고요. 윤호 씨와 함께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게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는 나무 카메라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준비해뒀다고요. 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목공방 열쇠라고요. 이제 당신 것이기도 하다고요. 저는 열쇠를 받았어요. 작고 낡은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이 열쇠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목공방으로 갔어요. 석 달 만에 오는 길이었지만 어제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어요. 돌담도 유채꽃도 바다 냄새도요. 목공방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위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윤호와 아야의 나무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새긴 글씨였어요. 언제 만들었냐고 물었어요. 윤호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라고요. 당신이 꼭 올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꼭 같이 하자고 말할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 정말 확신이 넘쳤네요.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그 확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작업실 문을 열었어요. 나무 냄새가 반겼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요.
카메라는 취미로 들고 나무는 윤호 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울게요.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걸 만들어 갈게요. 윤호 씨가 작업대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나무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뭐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첫 번째 작품이라고요. 뭘 만들 건데요? 제가 물었어요. 윤호 씨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나무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둘이니까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끌을 집어들었습니다. 윤호 씨가 제 뒤에 섰어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제주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채꽃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작업실 안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대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요. 이 따뜻함, 이 평화로움, 이 행복을 모두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윤호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요. 처음 만난 날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계속 나무를 깎았어요. 무엇이 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름다운 것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작업실을 붉게 물들였어요. 윤호 씨가 작업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자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장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윤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죠. 함께요. 네, 함께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윤호 씨와 나무들과 제주 바람이 있는 이곳이요. 밖으로 나왔어요. 간판이 저녁 노을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호와 아야의 나무 공방.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마을 식당으로요. 제주의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윤호 씨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봄이요. 아야와 윤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건 제주라는 특별한 땅이 만들어낸 치유와 재생의 드라마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만의 느린 시간, 정직한 자연 그리고 사람을 품는 따뜻함이 두 상처 입은 영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작가가 한국의 섬에서 찾은 건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가 아닌 직접 세상을 보는 법, 나무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죠. 윤호와 아야의 나무 공방은 지금도 제주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을 겁니다. 나무를 깎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요. 제주는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제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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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세요.